이전 시간에서는 수출 경쟁력에 필수적인 ESG 핵심 이슈와 글로벌 대기업들의 ESG 경영관리 이슈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인권과 환경을 핵심 이슈로 본다는 데 공통점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권 또는 환경과 관련해서 위험한 산업으로 지정되는 산업들은 대부분 산업의 특성상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큰 산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이 아닌 경우에도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제조업 등 흔하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영 환경에서 인권과 환경의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인권에는 큰 관심이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최근 떠오르는 이슈와 산업별 고유 ESG 이슈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취약계층 고객의 보호나 동물 복지 같은 부분 역시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경쟁력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처럼 간과되지 말아야 할 산업별 핵심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오늘은 글로벌 기업들의 ESG 경영관리 및 핵심 이슈 두 번째 시간인데요. 현재 글로벌 대기업 대부분 제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협력업체로 두고 납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글로벌 대기업은 이러한 제조업 협력업체에 대하여 인권과 환경, 그리고 국제 규범 준수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대기업에서는 인권과 환경을 중시하고 국제 규범 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법 규정 같은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등 기본적인 인권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적인 규범 준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간과하기 쉬운 다양한 이슈가 있으며 이는 실제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경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인권과 관련된 국내 규범에 위반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적 장벽과 타지에서의 불리함으로 인해서 종종 보상의 불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선발이나 채용에서 차별 또는 기회 부정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에서 인력 파견 업체 또는 협력 업체 등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기업도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되겠네요. 소장님, 일부 공장에서는 이 외국인 인력에 대해 연장 근무, 근무 유형 변경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외국인 생산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불안정한 직장 환경에서 일할 위험도 있는 것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고, 이러한 사안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그 권리를 부당하게 취하면 안 되고 또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을 준수하면서 그들의 권리도 보호해 줘야겠네요. 근데 일부 공장은 불법적으로 자격증을 발급한다거나 출입국 관리법을 어겨서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참으로 심각한 부분인데요. 또한 여권을 압수하는 등의 직접적인 또한 간접적인 강제노동 역시도 일어날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하고 외국인의 인권까지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 공급망 실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공장에 대해서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제조업의 가장 큰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산업 안전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특히 산업 안전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파견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근로자나 파견 인력, 협력 업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장님, 이 산업 안전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가 제조업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셨는데 이게 매우 복잡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산업 안전 측면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목건설 등 현장 근로자들은 높은 고도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낙하사고, 조작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제품 제조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노출된 화학물질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건강이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시계약, 단기계약, 파견,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력이 고용되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과 경제적 안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일자리의 지속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결코 단순 근로자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일자리 지속성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지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거시적인 관점에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보통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노동력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하나의 비용 인식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조업 또는 건설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배달업체가 많이 쓰이면서 비정규직 또는 협력업체인 배달업체에게는 다양한 현행법 위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감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불법 행위 추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직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ESG 경영관리 핵심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ESG 경영은 ESG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위험이 반대로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인권의 일부로만 이야기해왔던 다양성과 포용성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인권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별의 문제로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구조, 그리고 산업의 구조상 제조업과 남초 문화가 있는 기업에서 여성의 채용과 승진, 평등한 대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행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고 그 와중에도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업의 전략으로 이용해서 혁신을 이루어낸 사례가 해외 글로벌 대기업에는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B2C 기업의 경우에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소비자층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신흥 글로벌 대기업들은 다양한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업 문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사의 협력사에도 불합리한 차별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점은 전통적인 장수 기업인 코카콜라, 맥도날드, IBM, P&G 이러한 회사들도 기업 문화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심축으로 구축하고 있고 이렇게 유명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다양한 인종, 국적, 성별, 연령대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름을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익숙한 장수 글로벌 기업들인데요. 이러한 장수 기업들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네요. 네. 비록 B2C 기업의 사례를 살펴봤지만 이러한 B2C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는 결국 제조업 등의 B2B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B2C 기업으로부터 확산되는 다양성과 포용성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B2B나 중소중견 기업 역시도 선제적으로 다양성에 대해서 자사의 현황을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하면 사업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포용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외에 새롭게 떠오르는 ESG 이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동물 복지와 생물 다양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요즘 반려인 인구도 점점 늘어가고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과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 복지는 식품 업계에서는 이미 글로벌 대기업에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는 이슈입니다. 네, 소장님, 동물 복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네, 동물 복지는 식용 동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사육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업의 협력 업체인 축산농가 등에서 동물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축사 내부 환경을 개선하며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동물들의 건강 관리도 필요하겠네요. 동물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질병 예방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동물들이 인간이 조작하는 환경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동물 복지는 이 제약업계에서도 큰 이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제약업계에서는 동물 실험과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약업계에서의 동물 복지는 새로운 의약품이나 바이오시밀러 등의 신약 개발에 필요한 실험 동물들이 건강하게 유지되며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 제약업계는 불가피하게 동물 실험을 할 수밖에 없으니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약업계에서는 실험 동물들의 적절한 수용과 관리, 영양 상태 유지, 질병 예방 및 치료,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약업계는 3R이라고 해서 리덕션, 리파이먼트, 리플레이스먼트 원칙을 준수하고 실험 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실험 디자인의 개선, 대체 방법의 개발 등을 통해서 동물 복지를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동물 복지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군요. 그럼 소장님, 생물 다양성 이슈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다면 먼저 생물 다양성의 개념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생물 다양성이란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의 다양한 종류와 그들이 이루는 생물 군집, 생태계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 이유는 뭘까요? 기후변화, 산림벌채, 대기오염, 수질오염, 환경파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동식물과 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인간의 생존에도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자연자원을 사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생물 다양성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네. 소장님, 이 해외 글로벌 대기업도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 활동을 추진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많은 해외 글로벌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의 생물 다양성 성과 계획 그리고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은 원자재 채굴부터 유통까지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끼치는 생태계적 영향을 파악해야 하고 공정 분석을 통해서 생물 사용이나 토질 오염, 삼림 벌채와 같이 특정 생물종과 생태 서식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 생물종과 생태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 이후에는 각 영향 요소에 대해서 관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생물종과 생태 서식지를 설정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장단기 전략과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성과 관리를 실행합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이슈가 우리 중소 중견기업에도 해당이 될까요? 현재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이러한 이슈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밸류체인 전 과정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중소기업에도 대기업의 밸류체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과하기 쉬운 ESG 경영관리 핵심 이슈와 새롭게 떠오르는 ESG 경영관리의 핵심 이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어떤 말씀을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법률과 규제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과 환경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와 비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협력사의 안전 문제는 간과하기 쉬운 인권 문제로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부상하는 다양성과 포용성, 동물 복지, 생물 다양성의 이슈 또한 우리나라와 크게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글로벌 대기업의 밸류체인이자 수출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결국 밸류체인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서 장래의 위험을 관리하고 전략적인 통합을 위해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ESG 경영, ESG를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이슈들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한층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습니다. 해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들도 ESG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도 이제 준비해야 할 시간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ESG 관련 이슈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기업 경영에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